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대화부터 들려드릴까? 요즘엔 마트에서 다 사 먹어요. 이런 거 굳이 가져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 그래도 직접 잡은 거라? 신선하고 맛있을 텐데. 태준이가 회 좋아한다고 해서. 어머님, 저희는 생선 잘 안 먹어요. 특히 이렇게 비린내 나는 건. 그리고 어머님, 아파트 내에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편하게 쉬시는 게 어떠세요? 예약해 드릴게요. 어? 집이 이렇게 넓은데 왜 밖에서 자야 해? 불편하지 않게 조용히 있을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서로 신경 쓰이잖아요. 그리고 결정타는 며느리가 친구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생선 냄새 풀풀 나는 걸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정말 스트레스야.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걸 가져와? 저는 올해 75세 한복순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아들 태준이와 딸 미숙이 둘 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받는 대우가 이렇게나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이야기예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복순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둘 들어오는 생선들이 유난히 싱싱하고 좋더라고요. 특히 도미와 광어가 정말 최상품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 생각이 나죠. 아, 태준이가 회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처음 결혼식 때 한 번 본 게 전부였거든요.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침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으라고 연락도 왔고 이렇게 좋은 생선도 들어왔으니 이번 기회에 서울에 올라가서 아들도 보고 병원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태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아, 엄마야. 잘 지내지?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서 정밀검진 받으라고 하는데 서울 큰 병원에서 받으려고 해. 그 김에 너희도 보고 싶고 내일 올라가도 될까? 아, 그래요? 지영이한테 일단 물어볼게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3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떤 생선을 가져갈지, 며느리는 뭘 좋아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정성스럽게 생선을 골랐습니다. 제일 싱싱한 도미 2마리, 광어 1마리, 그리고 전복까지 아이스박스에 꽉 채워서 포장했어요. 무겁긴 했지만 아들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태준이가 정말 좋아할 거야. 지영이도 신선한 회는 처음일 텐데 깜짝 놀랄 거야.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3시간 동안 창밖을 보면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기쁨이 컸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갔습니다. 인터폰을 누르니까 태준이가 반갑게 나와서 맞아줬어요. 엄마, 오셨네요. 버스 타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아들 보러 오는데 뭐가 힘들어? 그러면서 아이스박스를 보여줬죠. 이거 봐. 정말 좋은 생선들 가져왔어. 너 회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때 며느리 지영이가 나왔는데 얼굴 표정이 영 별로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인사는 했지만 생선 박스를 보는 눈빛이 그리 반갑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엔 마트에서 다 사 먹어요. 이런 거 굳이 가져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정성껏 가져온 건데 이런 반응이라니. 아, 그래도 직접 잡은 거라 신선하고 맛있을 텐데.
태준이가 회 좋아한다고 해서. 어머님, 저희는 생선 잘 안 먹어요. 특히 이렇게 비린내 나는 건 지영이가 코를 찡긋하면서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태준이가 당황한 듯 말을 끼어들었죠. 지영아, 엄마가 정성껏 가져오신 건데. 오빠도 요즘엔 회 잘 안 먹잖아요. 그리고 냉장고도 가득 찬데 이런 큰 생선들 어디에 넣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제가 얼른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냥 냉장고에라도 넣어두자.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신혼집이라 그런지 모든 게 반짝반짝했어요. 처음 와보는 아들네 집이라 여기에서 아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앉자마자 지영이가 계속 시계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파트 내에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편하게 쉬시는 게 어떠세요? 예약해드릴게요. 저희랑 저녁 먹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뭔 소리인가 했어요. 빈 방도 있는데 왜 밖에서 자라는 건지. 집이 이렇게 넓은데 왜 밖에서 자야 해? 불편하지 않게 조용히 있을게. 그러니까 지영이가 좀 당황한 듯이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는 일찍 출근해야 하고 어머님은 병원 가셔야 하고 서로 신경 쓰이잖아요.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소음도 안 낼 거고 태준이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듯 말했어요. 엄마, 지영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게스트하우스가 호텔 같아서 더 편하실 거예요. 결국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거절하기도 어색했죠. 아, 그럼 알겠어. 거기서 묵지. 그런데 1시간 후에 지영이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게스트하우스가 예약이 꽉 찼대요. 다른 숙박업소라도 예약해드릴까요? 다른 숙박업소? 그럼 그냥 여기서 자면 안 될까? 아니에요. 저희가 예약해드릴게요. 더 편하실 거예요. 그때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지영이가 태준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한 집에서 같이 자긴 불편하니까 다른 숙박업소 예약해드리자. 얼른 예약해, 오빠. 뭐 하고 있어? 저녁 드시고 모텔에 모셔다 드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 내가 불편한 존재구나.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생선 냄새 풀풀 나는 걸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정말 스트레스야.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걸 가져와?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정성껏 가져온 생선이 냄새나는 스트레스가 됐다니. 며느리가 눈치 주는 것 같고 내가 온 게 피해를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한테 신선한 생선을 먹이고 싶어서 저녁 시간이 되자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영아, 저녁은 뭐 해 먹을까? 내가 가져온 생선으로 회도 좀 떠주고 매운탕도 끓여볼까? 그러니까 지영이가 바로 손살에 치며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 요리 잘 못해요. 생선은 특히 더 어렵고 비늘도 벗겨야 하고 손질하기도 복잡하잖아요.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너는 편히 앉아만 있어도 돼. 그래도 설거지도 많이 나올 텐데 어머님께서 오셔서 고생하시면 안 되죠. 태준이도 거들어서 말했어요. 엄마, 지영이 말이 맞아요. 피곤하실 텐데 굳이 요리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전혀 피곤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좋은 생선인데 그냥 두면 아까워. 그때 지영이가 핸드폰을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배달음식 시켜 먹어요. 요즘 배달음식도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면서 태준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나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 포케 어때? 샐러드도 있고. 좋지, 뭐든지.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포케 한 번도 안 드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건데 건강에도 좋고 맛있어요. 포케가 뭐야? 생선이랑 야채 섞어서 먹는 거예요.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금회 시켜 먹는다는 얘기야? 집에 이렇게 좋은 생선이 있는데. 어머님, 포케는 다른 거예요. 저희는 이런 스타일이 익숙해서. 그리고 배달로 시키면 편하잖아요. 사리기도 편하고 치우기도 간단하고 어머님도 편하시고요. 결국 며느리 뜻대로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제가 정성껏 가져온 생선은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두더라고요. 식탁에 앉아서 배달 온 음식을 먹으면서도 냉장고를 바라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저녁을 먹고 원룸형 숙박업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혼자 누워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 서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병원에 가려고 준비했어요. 숙박업소에서 간단히 씻고 나오는데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병원 잘 찾아가실 수 있죠? 응, 괜찮아. 택시 타고 갈 거야. 혹시 길 잃으시면 전화하세요. 저희는 일찍 출근해야 해서. 알았어.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좀 서운했어요. 일찍 출근한다지만 어머니가 혼자 큰 병원에 간다는데 같이 가주지는 못할 망정.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병원에 도착하니까 정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단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어봤죠. 저기 정밀검진 받으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해요? 어떤 검사 받으시는 거예요? 예약번호 있으세요? 예약번호를 말하니까 복잡한 설명을 해주는데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3층에서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5층으로 올라가서 체열 먼저 하시고 그리고 7층에서 초음파, 2층에서 심전도.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젊은 직원이 조금 귀찮다는 듯이 다시 설명해줬지만 여전히 헷갈렸어요. 지도를 주긴 했는데 글씨도 작고 복잡해서 잘 안 보이고 3층에 가서 또 접수를 하는데 또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1시간 가까이 기다린 후에 접수를 마치고 이번엔 5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몇 번을 놓쳤어요. 겨우 5층에 도착해서 채열 씨를 찾는데 또 미로 같은 복도를 헤매야 했어요. 저기 채열실이 어디예요? 지나가는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바쁜 듯이 손으로만 방향을 가리켜주고 가버리더라고요. 채열을 마치고 나니까 이번엔 7층으로 가라고 하는데 또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했어요.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죠. 7층 초음파실 앞에서 또 1시간을 기다렸어요. 혼자 앉아 있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은 대부분 가족이 함께 왔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초음파 검사를 받고 나서는 2층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심전도 검사까지 받고 나니까 벌써 오후 2시가 다 됐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시작했는데 5시간이나 걸린 거예요. 마지막에 의사 상담을 받는데 또 1시간을 기다렸어요. 정말 지쳐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가고 계세요? 응, 지금 거의 다 끝나가. 아직도 병원이세요? 힘드시죠?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 검사하느라 못 먹었어. 아이고, 그럼 빨리 드세요. 저는 회의가 있어서 이만 끊을게요. 그렇게 짧게 안부만 묻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혼자 앉아 있으니까 정말 쓸쓸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서로 챙겨주고 있는데 저는 혼자서 이 복잡한 병원을 다 돌아다녀야 하니까 결국 모든 검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오후 4시가 다 됐어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정말 진땀을 뺐습니다. 복잡한 대형 병원에서 혼자 다니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때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검사를 받고 나니까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 더 걸릴 것 같아요.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그때 딸 미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검사 잘 받으셨어요? 응, 받았는데 결과가 며칠 더 걸린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서울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미숙이가 바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회사 일이 있어서 현우가 데리러 갈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죠. 사위한테 폐가 될까 봐서요. 1시간 후에 사위 현우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정말 정중하게 마중을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차에 타니까 현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시장하시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바로 집에 가자. 바쁠 텐데 폐 끼치기 싫어서. 아들 집에서의 경험 때문에 자꾸 사위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현우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오셔서 저희가 더 좋은데요. 미숙이도 어머님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미숙이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저희 카페 가서 뭐 좀 만들어 드릴게요. 요기하고 들어가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며느리는 내가 오는 게 스트레스라고 했는데 사위는 내가 와서 좋다고 하니까. 카페에 가니까 현우가 직접 샌드위치랑 과일 주스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에요. 병원 일정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미안하다. 바쁠 텐데. 장모님 건강이 우선이죠.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며느리는 나를 불편해했는데 사위는 이렇게 챙겨주니까. 집에 가니까 미숙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며칠간 연차냈다면서 볼 일이 있으면 자기랑 같이 다니자고요. 엄마, 많이 힘드셨죠? 어떻게 혼자 병원을 다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져온 생선을 보고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와, 엄마! 이 생선 정말 좋다. 자, 현우야, 이거로 뭐 해줄 수 있어? 현우가 바로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장모님이 준비해주신 생선이니까 정말 맛있게 요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회도 떠주고 매운탕도 끓여주고 한 상 가득 차려줬어요. 같은 생선인데 아들 집에서는 냄새나는 스트레스였는데 딸 집에서는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였어요.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갈 때도 미숙이가 연차를 내고 같이 가줬고 현우는 병원까지 모셔다 줬어요. 검사 결과도 함께 들어주고 정말 든든했습니다. 3박 4일을 딸 집에서 지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들과 딸 둘 다 내 자식인데 나이 들어서 받는 대우가 왜 이렇게나 다른 걸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평소에 아들을 더 챙겨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아들부터 생각했죠. 아들이 집안의 기둥이다.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거든요. 반대로 딸에게는 시집간 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며 멀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진심으로 챙겨준 건 딸과 사위였어요. 아들은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저를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고요. 좋은 생선이 들어왔을 때도 아들부터 먼저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딸한테도 똑같이 챙겨줬어야 했는데 평생 아들만 편애하며 살았던 게 잘못이었나 싶더라고요. 미숙이는 어릴 때부터 오빠가 집안의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는데 정작 커서는 그 오빠보다 더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어요. 현우도 남이지만 진짜 아들처럼 저를 대해주고 반면에 태준이는 제가 그렇게 아껴 키웠는데 며느리 눈치 보느라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서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 아들이 더 중요하다, 시집간 딸은 남의 집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았어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혈연이나 성별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에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현우처럼 남이어도 진심으로 대해주면 가족이 되는 거고 태준이처럼 아들이어도 마음이 없으면 멀어지는 거였어요. 앞으로는 아들과 딸을 똑같이 챙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아들부터 생각할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생각해야겠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아들한테 그걸 강요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미숙이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동안 시집간 딸이라며 거리를 뒀는데 정작 저를 가장 많이 생각해주는 건 이 딸이었거든요. 현우한테도 정말 고마웠고요. 이제는 명절 때도 미숙이네 집에 가서 같이 지내고 싶어요. 그동안 딸 집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복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같은 부모님인데도 아들, 며느리와 딸 사위에게서 받는 대우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냄새나는 스트레스였던 생선이 사위에게는 정성스럽게 요리해 드릴 소중한 재료가 되었고, 아들집에서는 숙박업소로 내몰렸지만 딸집에서는 자연스럽게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복순 씨 자신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평생 아들이 집안의 기둥이라며 아들만 편애해왔던 자신을 반성하고 시집간 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는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으신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관념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혈연이나 성별보다는 서로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복순 씨의 경우처럼 며느리는 남이지만 사위도 똑같이 남인데 받는 대우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복잡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게 되죠. 반면 딸은 친정 부모를 더 편하게 대하고, 사위는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장모를 챙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복순 씨처럼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상처받기보다는 미리 며느리와도 충분히 대화하고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균형 있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들과 딸을 다르게 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며느리와 사위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